신인 감독 마이클 사노스키의 데뷔작 피그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기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피그에 대한 기사나 홍보 문구들을 보면요, 니콜라스 케이지의 부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니콜라스 케이지 등등 배우에 대한 찬사가 많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니콜라스 케이지는 대부 시리즈의 감독인 할리우드 거장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조카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역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할리우드의 슈퍼스타였는데요. 2010년도 정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 배우이기도 하죠. 저도 지금까지 니콜라스 케이지가 출연한 영화들은 꽤 많이 접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로는 더 락, 코네어, 페이스 오프 같은 영화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추가로 그가 나온 영화 중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들을 말씀드리면 코엔 형제의 아리조나 유괴 사건, 데이빗 린치의 광란의 사랑, 코폴라의 럼블피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피그에서 니콜라스 케이지의 연기는 듣던 대로 정말 굉장합니다. 이 영화는 미스테리한 분위기도 짙고 정보를 시원하게 제공하지도 않는 영화이기 때문에 공란이 꽤 많이 느껴질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절연점이 있다거나 불편할 정도로 흐름이 부자연스러운 지점들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니콜라스 케이지의 명연기가 행간을 채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상실감을 짊어지고 사는 비밀스러운 남성의 면면을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표정, 몸짓 등등으로 발현해내죠. 개인적으로 니콜라스 케이지가 피그로 무조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피그를 보면 떠오르는 몇몇 영화들이 있습니다. 동물과 요리를 소재로 한다는 지점에서는 작년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던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퍼스트 카우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영화에서 비문명과 문명 혹은 자연과 도시가 충돌한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았던 제인 캠피온의 파워 오브 도그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애완동물을 상실하게 되면서 은둔 중이던 전설적인 인물이 세상으로 나온다는 설정에서는 결은 조금 다르지만 존 윅 시리즈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그는 롭과 아미르의 로드무비일 것입니다. 로드무비는 필연적으로 성장영화라는 측면과도 맞닿을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도난당한 롭의 돼지를 찾아가는 궤적은 결국 롭과 아미르의 성장의 과정처럼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저에게 롭은 아미르의 비유적 아버지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 속 비문명과 문명 혹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물의 의미, 소리가 중요한 이유, 롭의 아내 로리의 음성이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가 상징하는 것, 마지막으로 아미르가 듣는 클래식 해설에 대한 이야기까지 피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언급드렸듯 저에게 롭은 비유적 의미에서 아미르의 아버지처럼 보이는데요. 그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롭은 고품질의 트러플을 찾는 길동무 역할을 하는 돼지 한 마리와 함께 깊은 숲속에서 칩거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고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롭은 그녀를 자식처럼 대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건은 괴한들이 그 돼지를 납치하면서 시작됩니다. 돼지를 찾기 위해 롭은 아미르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와 동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돼지의 빈자리를 아미르가 채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롭이 아미르의 차 조수석에 타는 순간부터 롭과 돼지의 관계는 롭과 아미르로 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에게는 일종의 유사 부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의 이유는 두 남성과 관계된 가족 구성원의 양태가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아미르의 친아버지 다리우스는 아내를 상실한 남성입니다. 그의 아내이자 아미르의 모친은 자살 기도를 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죠. 롭 역시 이와 동일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아내 로리와 사별한 것으로 묘사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족사의 측면에서도 아미르와 롭은 부자 관계로 공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미르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버지는 아내의 상실이라는 상황을 기준으로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롭이 아내를 상실하면서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입성해 기인이 되는 인물이라면 다리우스는 아내를 상실하면서 도시를 지배하는 괴물이 되는 인물이니까요. 도시는 자연이 문명화된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롭은 문명을 박차고 나와 스스로 비문명 속으로 침잠해가는 인물이라면 다리우스는 문명의 발전에 편승해 발전의 가장 최전방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도식화한다면 롭은 과거를, 다리우스는 미래를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유로 피그는 롭의 세계가 시작되는 도입부에서 시대를 파악하기 힘들게 묘사됩니다. 아미르가 스포츠카를 타고 숲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는 솔직히 이 영화의 배경을 퍼스트 카우와 동일한 웨스턴 시대쯤으로까지 착각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피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 두 명의 아버지를 거론하는 이유는 아미르의 성장용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유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롭과 함께하기 전까지 아미르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것은 단연 친아버지인 다리우스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미르는 다리우스처럼 포틀랜드에서 경제적 성공을 하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증오하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싶어서 상당히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아미르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다리우스의 가치를 따르는 방향일 것입니다. 성공지향적이고 미래를 향해 맹목적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그가 정반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다른 아버지 롭과 관계하게 되는 것이죠. 언급드렸듯 롭의 위상은 다리우스와 정반대입니다. 그의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이 장면일 것입니다. 롭은 과거에 자신의 견습생이었던 셰프 핀웨이에게 이렇게 일갈합니다. 내가 너를 해고했을 때 내가 했던 말은 영국식 펍을 하고 싶다는 꿈이었는데 지금의 너를 봐라. 너를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평론과 고객들의 반응에만 의거해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너는 하루하루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롭의 취향점은 back to the basic인 것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시 과거의 본연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아내의 상실을 뿐만이 아니라 back to the basic의 관점에서도 그가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 설명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성된 음식을 만들던 셰프가 음식의 가장 최소 단위인 재료 재배로 회귀했다는 사실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간 것일 테니까요. 게다가 롭은 아미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만 년 전에 이곳 포틀랜드는 물로 가득 차 있었다며 해수면이 현재보다 훨씬 높았던 오래전의 역사를 소환하죠. 저에게 이 대사는 영화의 첫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거대한 강을 부감으로 비추던 장면이 얕은 물 안으로 들어오는 롭의 손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피그는 물로 가득한 세계, 즉 과거의 세계에서 출발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아미르의 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친아버지로부터 계승된 미래지향적인 가치만으로 채워져 있던 아미르가 롭을 따라다니면서 과거라는 새로운 가치를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미르의 궤적은 다음과 같죠. 철거된 포틀랜드 호텔 지하의 진실에 대한 또 그가 목격하는 호텔 지하의 파이트클럽은 과거의 흔적입니다. 또한 15년 전에 도시에서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던 로빈 필드라는 롭의 본명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가 마주하는 가장 거대한 과거의 힘은 바로 아버지의 눈물일 텐데요. 롭은 다리우스와 그의 아내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서 행복감에 젖었던 그 시절의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롭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다리우스를 위무하는 것이죠. 아미르는 이때 자신에게 엄청난 존재였던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과거라는 것에 힘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그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만 달려가는 아미르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미르라는 인물은 결국 구시대가 잉태한 현 시대의 모든 젊은 층에 대한 상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상 깊은 점은 피그는 무조건적으로 과거로의 복귀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롭의 세계가 옳고 다리우스의 세계는 틀린 것이다라고 말하는 영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급드렸듯 이 로드무비를 통해 롭 역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소리라는 소재를 경유해서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don't get a lot of things to really care about. 앞서 언급드렸듯 돼지의 궤적을 따르면서 아미르뿐만이 아니라 롭 역시 성장을 합니다. 아미르가 과거의 방향으로의 인력이 필요한 인물이라면 롭은 반대로 미래의 방향으로의 인력이 필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롭은 스스로 문명과의 담을 쌓으면서 세상과의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인물이 되어버렸거든요. 영화의 초반부터 그렇게 묘사가 되죠. 롭은 자신을 찾아온 아미르에게 거의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돼지에게만 일방향의 대화를 할 뿐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소리일 텐데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소리라는 소재로 롭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의 세계로 침입해 들어오는 아미르의 자동차 엔진음, 아미르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해설음 등등의 소리들이 롭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슬리는 것처럼 묘사되니까요. 그러니까 롭은 자신의 세계 외의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 그가 이 로드무비의 과정 속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동수단 정도로만 여기던 아미르에게 어떤 고백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는 다리우스에게 대접할 음식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아미르에게 펜을 달라고 하는데요. 아미르는 스마트폰을 건네줍니다. 그동안 전화도 없고 시계도 없던 롭이 군말 없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아미르의 세계로 한 걸음 다가온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미르는 처음 등장했을 때 대꾸 없던 롭에게 다음 주 목요일에 봐요라고 말하죠. 이 일련의 사건을 끝내고 헤어질 때 이 발언은 롭의 입을 통해서 반복됩니다. 그는 아미르에게 다음 주 목요일에 보자고 말하니까요. 무엇보다 롭은 로리와 함께 살던 자신의 과거의 집을 찾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한 아이와 조우합니다. 그 아이가 연주하는 악기는 음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리듬을 내는 악기입니다. 롭은 그 악기를 직접 연주해보기도 하고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뭔가 깨달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제 생각에 이 장면은 영화의 끝자락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롭은 로리가 생일 축하 선물로 연주해준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세트 테이프를 듣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는 장면은 로드무비를 떠나기 전에 먼저 한번 나오죠. 두 장면에 차이가 있다면 처음 들었을 당시는 음악 부분까지는 듣지 못하고 중지했는데 반해 이 로드무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그러니까 성장의 끝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의 만남에서 음악의 최소 단위를 학습하게 된 롭이 음의 총합인 완성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것을 소리라는 측면에서 소통의 관점으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롭은 점의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장을 해 선의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피그는 아미르 관점에서는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때때로 뒤를 돌아봐야 함을 깨닫는 성장 영화이면서 동시에 롭의 관점에서는 탈문명 속에서도 결국은 문명과의 소통을 해야 함을 깨닫는 성장 영화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미래이든 과거이든 그것이 극단주의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아미르의 차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해설에 대한 추가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술에 대한 감독의 의식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롭은 자신의 견습생이었던 핀웨이에게 평론가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요리의 자리에 예술을 넣는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평론가 해설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해라. 그런 가치를 지녔기에 롭은 클래식이라는 예술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 라디오를 꺼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 가치를 받아들이게 된 아미르도 라디오를 꺼버립니다. 말하자면 감독은 두 인물에게 자신을 투영해서 예술에 대한 해체와 해설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에 대해 조금 다른 흥미로운 리뷰도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저에버트닷컴의 매트 졸러 세이츠라는 비평가는 클래식 해설을 듣는 설정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미르는 스스로 음악을 단계별로 학습하려고 하지 않고 지름길로 그것을 습득하려는 사람이다 라고요. 이렇게 사회적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무엇인가를 피상적으로 습득하는 현세대라는 관점으로 풀어도 영화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피그는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의 영화였고요. 언급드린 것처럼 니콜라스 케이지의 연기가 정말 압도적인 영화였습니다. 물론 모든 좋은 영화의 특징이 그렇듯 니콜라스 케이지 외의 다른 모든 배우들의 연기 또한 훌륭했습니다. 피그에 대한 배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은 속도 조절을, 아버지는 소통을 학습하게 되는 돼지의 궤적. 지금까지 피그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hat year are we in? 1941.